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저출산이 문제인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그것도 16년째 그렇습니다. 아기 안 낳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든다는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손기범 본부장, 또 이혜숙 교수, 정유진 센터장, 왕석순 교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의 저출산 현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를 보는 건데요. 자료 하나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1년간 출생아 수를 나타낸 건데요. 1970년에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3년도에 77만 명으로 줄었고요. 지난해 40만 6천 명으로 겨우 40만 명 선을 유지하더니 지금 올해는 36만 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이 40만 명 선이 붕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저거 말고도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책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좀 짧게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좀 강조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왕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5명의 아동을 한 여성이 낳았다면 지금 현재 83년에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2.1에 떨어지는 2.0명이었고 2002년에 1.17명으로 해서 초저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율이라는 것은 인구가 반토막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건데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초저출산 비율이 현재 2016년 마지막 통계가 있는데 그때까지 쭉 유지가 돼서 이를 우리가 L자형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인구 수준이 툭 떨어져 그게 회복되지 않고 쭉 지속되는 OECD의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L자형 곡선을 보이는 그런 국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유럽 사회에서도 상당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나라보다도 지금은 더 우리나라가 심각해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예를 들면 유럽 나라들은 OECD 평균은 현재 1.7명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1.7명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1.17명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회복지적으로 이거를 좀 심각하게 짚어볼 수 있다면 금년도 전라북도가 성인지 통계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995년도에 전라북도가 아동을 키우는 부양비가 32.4였다면 2016년에는 19.2. 그런데 반대로 노인 부양비는 95년에 13.2에서 2016년에는 26.7%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복지 수준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 저출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본부장님도 잠깐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최근 들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전북 지역에 시군이 10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참말로 이거 심각한 게 아니고 두렵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특히 노년형 인구보다 가임 여성 수가 굉장히 적을 때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20년, 30년 후에는 그 지역이 소멸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예. 정유진 센터장님도 심각성 잠깐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인구가 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리고 저출산이나 아니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인구 비율 65세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이런 아마 용어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그리고 아마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노령 인구가 많다는 그리고 아이를 적게 출산한다는 일본 같은 경우도 2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급박하게 이런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저출산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고령화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을 대비할 만한 정책이라든지 이거 사실은 제도가 잘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가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동반되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 심각성이 더욱더 이렇게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다가오는 속도도 매우 빠르고 또 압축돼서 다가왔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이런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도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 전망을 들여다보는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2030년에 정점을 지날 전망입니다. 5,200만 명으로요. 그런데 2030년 그 이후 2050년에는 4,5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2030년 이후 20년 사이에 7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서울에 사는 인구가 9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숫자가 감소하는지를 체감적으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인구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됩니다. 이건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건데요. 2006년도 3,7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590만 명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되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도 하나의 쓰나미가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이수석 교수님께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보험 자체가 틀이 무너지는 거죠.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어떤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요? 본부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출산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 개선보다는 그 개인의 그 인식과 국가를 위해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출산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새 정부들에서도 뭔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지금 어떤 그나마 좋은 어떤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이제 양성평등 문화라든지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가정 균형을 중시하는 정책들이 일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이면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의 파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그 노인을 부양해야 될 그런 인구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경제에 관한 문제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었고 사실은 안보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들 겁니다. 나라를 지킬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 소멸도 그런 있을 수 있는 거고 크게 보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다방면에 걸쳐서 사실은 글쎄요 이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가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특별히 어떤 지하 자원이나 있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이 여러 가지 그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했고 사회적인 어떤 자본들을 이렇게 창출해냈었는데 그 인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종의 못자리를 상실해버리는 것 같죠. 그러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에 그럼 피폐화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좌절과 실망 이런 것들이 전 사회에 만연해서 큰 사회적 문제와 재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출산과 관련돼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국가 경쟁력이 약화라고 하면 사람들의 체감도가 많이 낮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부양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한 20년 전만 해도 8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이제 20년 후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고 예. 이것이 1.3명이라고 하는 저출산 비율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그 노인 한 명을 0.5명이 부양해야 되는 이런 어떤 반대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양비의 역전이 발생된다는 것은 일종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현안이 될 것은 세대 간 갈등이 예. 촉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어떤 것도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재도 이제 그런 조짐들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왜 그 어르신들에 관해서 어떤 무임승차나 이런 거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데 이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걸 물려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증폭되면서 사회통합의 기조가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낸 연금을 지금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전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 간의 통합 또는 계층 간의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이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나? 그 원인 대충은 다 짐작은 하긴 하실 테입니다만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책적으로 좀 넘어가게 하기로 하죠. 원인을 좀 제대로 짚어야 대책도 제대로 나올 테니까요.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 여러 방면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서 원인을 좀 볼 수 정유진 센터장님?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 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서구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 미혼 전주시에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조그만 그 조사에서도 보면은 거의 한 80%에 가까운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희망 자녀 수도 평균이 한 1.8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남성이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혼자 맡으면서 이제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이었다면 이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한 사람으로는 그 가정을 부양할 수 있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되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게 되면 여성이 대부분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또 여성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어떤 일에 대한 본인들의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도 향상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그냥 1명 또는 2명 낳는 것으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출산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성의 역할의 불평등 문제도 네. 있고요. 그러나 아이는 낳고 네.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욕망은 분명히 네, 하고 네, 있다. 네. 그런데 여건이 뒷받침되지 네,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 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들 중에 큰 사회적인 변동 이론들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이미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력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출산이 그 낮아질 거라고 하는 사회 변동 요인이 생겼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사회 정책을 그것은 따라가지 못한 거죠. 사회 정책은 예. 따라가지 못했고 더욱이 여전히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대상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정책을 그렇게 모아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못 키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게 돼버린 예, 거죠. 예. 아이 낳고 양육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네. 뭐랄까 방치했다고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아이 낳기가 어렵게 됐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키우다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맞벌이 했기 때문이야. 예. 그다음에 엄마가 직장 가졌기 때문이야. 이런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제 출산의 문제는 어떤 여성 개인의 문제에 맞춰지면 안 되고 가정에 맞춰져도 안 되거든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이랑 다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사회의 미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개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공한 나라들은 국가 정책이 아주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고 최고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이 부분을 챙기는 정책으로 가고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교육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 하려면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교육 문제를 당연히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017년 기준의 통계를 보면 평균 3억 9,67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그 가열화된 그 입시 경쟁 체제와 관련된 사교육 문제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가열화된 교육 문제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내 아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는 부모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현재의 부모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보다 자기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는 얘기죠. 예. 실제로 저희 이제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대학에서 현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특히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 이후에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큰 사건뿐만 아니라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뭐 아동 성과 관련된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리고 뭐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낳은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만큼의 환경이라도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럼 이런 사회에서 내가 아이를 과연 낳아서 키우는 게 그 아이에게 맞는 결정인가? 라는 생각들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 얘기 듣고 마지막에 여쭤보면 조금 힘드시긴 한데 본부장님께서도 혹시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혹시 강조하고 싶은 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정책이 수요자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난임 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난임 부부요. 예. 난임 가족들은 참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난임 사업이 아마 저출산 대책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난임 가족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우리 출산 정책이 아동 중심과 엄마, 아빠의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부가 어떤 권장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수요에 맞는 세밀한 어떤 정책을 파악해가지고 예. 거기에 맞는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보육시설을 갖다가 40%까지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다든지 예. 그다음에 그 아기를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할 때 의료비를 경감해 주겠다든지 예.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동 중심적으로 다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출산율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 사회가 전혀 그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저출산을 위해서 12년간이죠. 투입한 예산이 122조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초저출산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어떤 정책들을 썼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출산 휴가제도 도입했고 그 기간도 늘려줬고요. 신혼부부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무상보육도 도입했고 뭐 아빠의 달 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출산의 현상은 제자리 걸음인데 자, 이게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좀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벌써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왕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모니터에서 봤던 그 통계 수치하고 조금 다른 통계 수치를 제가 예.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기간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총 80조 원을 투입을 했고 예. 이 동기간에 총 320만 쌍의 부부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80조 원을 새로 태어난 부부에게 산술적으로 나눠줬다고 하면 2,500만 원씩 나눠주고도 남는 돈인데 2,500만 원요. 네, 예. 사실 이거와 관련된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교육의 문제, 또 하나 소득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어떤 주거라든가 생활 지원과 관련된 정책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지나치게 보육 위주로만 그간의 정책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의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부족하고 오로지 그 숫자에만 지나치게 숫자에만 유지하는 그런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큰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 겁니까?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예. 또는 아이들을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맡기면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예. 맡기는 이런 수당을 제공했던 이런 어떤 보육 정책 같은 것들이 예. 실제적으로 정말 그랬을 적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0세에서 6세까지만 아이를 키우고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효과에 미치는 것은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동의하시는지 여부 네. 또 예. 정말 저는 뭐 그 부분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육도 굉장히 중요한 출산 정책이죠. 이미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출산 정책이고 그런데 그것을 포괄하는 이렇게 짜임새 있는 정책이 하나로 얼개가 맞춰지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미스매칭이 이런 어려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여서 아까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신혼부부 주택에 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이 주택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 집이 없으면 아이 낳지 않습니다. 어떤 새도 둥지가 없는데 알을 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셨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예.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 휴가에 관한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 여가부가 계속 그거를 주장한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출산 휴가가 여성들이 90일을 쓴다면 산후조리를 할 시간에 남성들도 기본적으로 3주 정도는 출산휴가를 함께 써야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가 현재 우리가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 산후조리원에 비싼 비용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남편에게도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 평등하게 그런 휴가 시스템을 썼을 때는 보너스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8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4분의 3만 노동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만큼만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각기 다른 그 출산 정책들이 따로 놀면서 이게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 정책이 돼버린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좀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뭐 전세 자금도 좀 그 네네. 마련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고 이런 네. 정책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예. 여전히 이제 그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이 있고 예. 이게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이 국민이 체감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내가 안심하고 낳아도 내 삶이 괜찮겠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책을 맞아 조금 낫겠지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은 아닐 거야 예. 이런 생각이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청년 참 직장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라든지 고용시장 인센티브 지급,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그 대폭적으로 그 전용주택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뭐 새로 발표돼 갖고 아마 신설된 그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련이 되더라도 우리가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방학을 한다든지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막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책 중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2007년도부터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했습니다. 예. 이용하고 싶어도 참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예산 관계 때문에 물론 예. 올해는 그 서비스 시간도 600시간으로 늘렸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좀 확대되긴 하지만은 예. 자체 그 만족도 조사를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은 89점 정도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높게 만족도가 나타나고 예. 그리고 민간 베이비시터에 비해서 비용 부담도 적고 시간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이거 선호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은 청년들 그 아이 기르고 낳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그 당연히 뭐 필요하겠죠. 이제 나중에 좀 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왕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그런 보육 쪽에만 너무 그 무게 중심을 옮기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 소홀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건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장 센터장님은 정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을 저는 일단 보육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양적으로는 확대가 되긴 했지만 예.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나 보육 기관이 있는가 하는 것에는 한번 의문점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적인 문제. 예. 네. 예. 뭐 요즘에 아마 많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보육교사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여러 가지 학대 사건 같은 것들이 사실 결국은 보육교사의 질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계속적인 보수교육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한 의문점을 꼭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리 기관이 확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 국공립 기관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기관보다 혹은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교사, 결국은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의 질적인 어떤 그런 향상 그리고 그 향상된 질의 그 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예. 조금 더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년 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체 GDP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럼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 정도의 그 투자밖에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 금액이 투자가 되었지만 보육과 양육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겁니까? 전체적으로 가족 관련된 예, 가족 관련해서. 가족 관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예. 그러한 투자들이 저희 GDP의 그 비례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00년에 그런 출산휴가에 대한 제도가 이미 소개가 되었고 실제로 실행된 것도 1810년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900년대군요. 1900년대에 했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100년 동안의 제도들을 계속 수정해하면서 지금의 제도들을 확립했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10년 그리고 저희가 뭐 15년 이렇게 그 투자로 당장 그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한 일관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보육에 대한 투자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 키우기에 편리한 보육의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제 가까운 분들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딸이 자녀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면 아침 일찍 출근하면 할머니가 가서 보고 그다음에 애가 돌아오면 또 다시 저녁엔 할머니가 봐줘야 되고 그것은 보육에 실제로 그러면 보육의 서비스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것들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되는 우리 문화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내가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또는 제 시간에 정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성장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거가 한계가 되면서 여전히 보육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고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만 겉도는 그런 현상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죠. 알겠습니다. 보육의 질적인 향상 문제는 짚어주셨고요. 보육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아이를 양육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이루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건 고용과 굉장히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칼퇴근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패널들이 말씀하신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보육에만 치중했었던 저출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자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고 이 관계에서 제가 고용 문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당 노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의 비율을 갖추는 나라가 한국이 18.7%고 이 18.7%라는 것은 터키와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서 밑에서 4등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는 엄마 혼자 기르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길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빠와 엄마가 같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장시간의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그 사람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제대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일에 치중된 이제까지 어떤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조금 더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인증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근데 그것을 더 확대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고용 문화 또 야근이나 또는 이런 어떤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그런 방향의 기업 문화의 변화도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기업도 경영하기가 상당히 팍팍한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말씀하시는 기업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 시각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일가 가정을 양립하지 않으면 기업도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대체라고 할 수 없는, 저는 대체라고 표현을 안 쓰고 그 우리 여성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그 남녀 고용률을 보면은 남성이 71%고 여성이 50%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1% 정도가 차이가 예, 예, 나는데 예. 앞으로 그 여성들이 다 고용에 근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일 가정 균형이 가장 중요시 되고 아마 단시간 근로라든지 기업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생산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행복한 근로자가 더 많은 창의적인 산출물을 낸다라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가정생활과 일이 잘 양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기존의 많은 기존의 행복 연구에서도 이런 어떤 가정과 일이 균형 잡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많은 행복 연구들이 기업의 어떤 문화 변화에 어떤 촉발되는 기초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나라들이 기업이 복지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기업이 출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북유럽에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이 증가되는 사례들을 실제로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고용이 오히려 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장시간 노동뿐만이 아니라 예. 그 장시간 노동 시간만 지켜져도 괜찮은데 회식도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고 예. 이제 이러면서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을 예. 갖고 있죠. 예,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업의 문화나 사회적인 문화나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데 임신한 교수가 면접을 갔더니 대학에 예. 정책할 때 임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예. 현상이 그냥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 같은 것들이 예. 개선이 되어져야 되죠. 오히려 임신한 여성을 아껴주고 자랑스러운 여성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그다음에 정말 3억 9천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 아이를 키웠다면 그 가정에 정말 사회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실제로 체감되어야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평등도 상당히 중요한 그 아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 측면에서 좀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이른바 그 요즘에 독박 육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이는 왜 여자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그 문화 또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마 이제 2017년에 상당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정남주 씨가 쓴 82년생 김지영 예.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11월 17일에 그걸 또 특집으로 다뤘고 또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현실 점검 대박 영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고려대학을 졸업한 25년 된 그 동문들을 쭉 추적한 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같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을 단절했을 때 여성의 삶은 우리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리천정 지수가 제일 높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13년 동안 세계에서 1위입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63만 원 받고 그래서 그 주인공인 김지영 씨도 출산과 육아로 자기 일자리를 포기하고 예. 다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섰을 때 그 사회적 시선과 이 거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 결국은 남편이 벌어다 두는 돈으로 돈이나 쓰고 그러는 그 맘충, 벌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요소로 남아있다면 예.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고 예.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좀 추가해서 예.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여성개발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사노동 시간을
부인과 남편으로 비교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자녀일 때는 남편이 51분이고 부인이 123분. 한 자녀일 경우에는 두 배를 떼어서 부인의 경우 201분, 남편은 70분. 한 자녀일 경우에, 두 자녀일 경우에는 하루에 부인은 207분, 그다음에 남편에게 88분 사실 자녀가 많아져도 남편의 경우는 10분 정도밖에는 예.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남성들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 똑같은 여성과 똑같은 책임자로서의 가치관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예. 가사노동을 여전히 여성에게 예.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많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자고 이른바 뭐 파쿼터제 같은 거 네. 아빠가 휴가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이런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좀 그런 것이 좀 촉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참 아쉬운 게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일본의 보도도 이제 접한 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아빠 휴직제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아빠 휴직제를 쓰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왕따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아빠 휴직제를 쓴 사람이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아직도 아버지와 엄마가 동일하게 가정의 책임자라는 책임자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소풍, 예. 네. 그다음에 남편 교실, 정말해서 남성이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데는 남자의 제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남자가 가사와 그 육아를 좀 참여하려고 하면은 아기와 어떻게 노는지를 좀 배워야 되고 예. 또 아기가 어떻게 놀아줘야 되며 가사 일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은 아빠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육아휴직 제도가 그 남성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적은 인원이지만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200%, 300% 이상의 그 증가율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현재도 전년 대비 54%가 증가된 예. 그런 어떤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100% 제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아빠들이 가장 행복했던 게 아기와 놀아줄 때,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가 행복하다는 이런 통계 수치를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아빠들은 아마 아기하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프로그램만 제공된다면은 많이 임신, 출산, 육아하는데 남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아마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교육 같은 것들이 예.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주 어릴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같은 행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의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에서의 사회화나 혹은 뭐 어떤 전체적인 사회 안에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어떠한 그런 그 교육을 받는다면 남성들은 어떤 남성성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걸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양육 참여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아빠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양성 평등적인 교육을 좀 더 심화해서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그 저출산을 장기적으로 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육아휴직 하고 싶은 남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뭐 눈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는 당위는 상당히 탁상공론에 그칠 수도 있어서요. 뭔가 좀 구체적인 제도나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한 가지 또 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얘기할 때 이른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제도고요. 미혼모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에 그렇지 않은 가정과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 비율이 50% 이상 된다. 이런 그 프랑스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 미혼 출산율이 아마 제가 뒤져보니까 1.9%, 2%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동거 부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가족들을 우리가 사회의 인식 속에서 또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똑같이 지원해줘야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우리나라는 그 만원 비혼 등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 최근에는 혼술이나 혼밥이라는 이런 유행어가 있듯이 1인 가구를 비롯해서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동거 가족 그 가족 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16년도 혼외 출생아가 8,000명 정도, 예. 전체 출생아 수의 약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취업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야기되고 또 아기들을 유기하는 그런 또 입양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입양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국내 입양 및 외국 입양한 입양아 수가 880명 정도 되고 예. 있습니다. 이게 미혼모가 출산한 8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기를 수 있고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의 그 제일 중점이 되는 것이 그 출생신고입니다. 예. 출생신고를 해야만이 필수 조건은 입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아를 예. 유기한 경우가 이제 우리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대안으로 이제 베이비시터를 이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면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데 그 찬성 반대 의견이 그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나 사례를 보면은 그 다른 선진국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게 운영하고 있으나 실내 출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내 출산 제도가 뭐냐 하면은 신생모가 익명으로 출생한 후에 예.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 증명서를 남겨가지고 아기가 16세 될 때 자신이 출생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혼모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어떤 수용을 좀 해가지고 예. 떳떳하게 아기를 예. 기를 수 있는 예. 건강하게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조금 앞으로 좀 알겠습니다. 네, 좀 도입이 됐습니다. 예, 입양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그 다양한 그 가족 형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미혼모라든지 한부모, 뭐 다문화 가정 얘기할 때 사회의 이 따가운 시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결국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저희가 보면 그 인터넷에도 나왔고 이제 인간극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아 키울 때 사회적 이 따가운 시선들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예. 미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같이 담겨 있죠. 그래서 미혼, 우리가 마치 여성에 대해서 미망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결단한 거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그가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아픔이랄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랄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단했다면 사회는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외국은 이미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정착을 해야죠. 예.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그렇죠. 좀 네, 바뀌어야 네. 되는 그런 네, 측면도 네. 있겠군요. 예. 그리고 또 그 결혼하지 않은 비혼, 요즘은 그래서 비혼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비혼 여성들도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예.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 보다 해외로 입양되는 이런 아이들을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훨씬 더 정착이 되고 사실은 이렇게 출산율이 적은데 해외로 보내는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짧게 좀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획일적인 문화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OECD 결과에 의한 베터 라이프 인덱스의 지표별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지원 관계망의 질이 세계 36위 중에서 가장 낮은 36위로 지원 관계망 의 질, 예, 질. 지원 예. 관계망의 질을 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OECD 36개국 중에서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조성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많은 어떤 상황에 의한 가족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유진 센터장님이 좀 뒷부분에 말씀하실 기회가 적으셨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제 그 네 가지의 성인 기로서 이행의 그 지표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렇다면 내가 원할 때 성인이고 내가 원할 때 아이를 출산해서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족을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루게 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것에서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부모님들이 사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이상적인 사람의 상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모의 양육의 형태도 매우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몰랐던 점을 옆집 할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뭐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옆집 큰엄마, 큰아빠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제 그런 관계망이 없어지면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좋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혼란감을 느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좀 한 명만 낳는 것으로 끝내자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모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확산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손 부부장님 30초만 마무리 말씀 하실 수 있는 네. 시간 드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예. 예. 많이 가족 형태의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이제 정부 시군 자체에서 이런 걸 조밀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좀 통계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는 그 수요자 중심의 그 정책 개발이 예.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대로 저출산 계속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뜨겁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